박시백 오려사 이번 시간에는 고려 2대 왕과 3대 왕이죠. 태종과 정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대 왕 해종은 태조의 둘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첫째 부인은 후사가 없었나 보죠? 예, 첫째 부인은 이제 지금의 그 개풍, 그 개성 쪽이죠. 이곳에서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던 유충공의 딸이었는데, 왕비하고는 뭐 이런 또 스토리도 있어요. 태조 왕건이 나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때는 궁예희하에 있을 때 네. 바로 지금의 이제 개성 지역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인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왕건은 이제 출정을 하러 나가고 그 후에 소식이 끊어지다 보니까 절에 들어가 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만나, 이게 뭐 착한 드라마 같은 부분인데 그러네요. 다시 불러서 첫째 부인으로 삼았고 신의 왕후라고 합니다. 신의 왕후 유씨죠. 이 신의 왕후는 또 이런 또 뭐 정말 대담함도 보여주는데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잖아요. 그때 네. 이 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되게 머뭇거렸다 그래요. 그때 왕건에게 갑옷을 입혀가지고 탁 나가도록. 그리고 이제 둘째 부인은 정화왕후 오씨라 그래가지고 나주오씨. 네, 나중. 이 왕비 이야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조가 이 나주 지역에서 전투를 벌일 때 물을 좀 급하게 찾았고 네. 이때 물을 떠다준 여인. 네. 바로 이분이 이런 인연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올랐고 요 장왕후 씨 아들이 바로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고려의 두 번째 왕이 된 바로 이 해종입니다. 네. 이름은 무였고 10살에 태자가 되었고 왕건 사후에 32살에 두 번째 왕 해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종의 탄생 과정, 배경 관련해서는 좀 독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고려사 열전 그 태조 우비 장왕 50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왕구 집안이 아주 좀 미천함으로 이 태조가 이제 임신시키는 것을 좀 꺼려서 잠자리에 깐 돗자리에 정액을 뿌렸는데 이 왕후가 바로 자신의 질환에 넣어서 결국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해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정말 뭐 묘하게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 해종을 일컬어 주름살 임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어쨌든 핵심은 이 주름살하고 이 돗자리는 그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고, 핵심은 이 미천한 그 출신이어서 오 씨가 임신을 꺼려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 좀 뉘앙스가 보여. 이 맥락으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그 탄생 비화가 고려사에 쓰여졌을까요? 일단 해종이 얼굴에 주름이 많았던 건 일단 사실이겠죠. 네, 박 의원님도 주름을 네, 아주 많이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네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니, 주름살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요. 유독 많은 사람이. 네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소개한 그 열전의 이야기는 네. 태조 왕건이나 아니면 정왕 오씨가 여기저기 소문내지 않았으면은 사실 알기 어려운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다만 정왕 오씨가 이제 다른 호족들과 같은 세력가의 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관계에서 네. 호족에 따르긴 하지만 좀 막강한 세력은 아니었다. 네, 상대적으로.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종이 왕이 된 이후에 당시 다른 호족의 이제 자식들, 네. 뭐 말하자면 뒤에 정종이나 뭐 광종, 광종. 그 외 여러 자식들 사이에서 좀 무시하면서 좀 낄낄거리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이거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어쨌든 이 조금 이렇게 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듯한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네, 보여지고 네. 실제 왕건도 그래서 일단 큰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후계로 삼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호족의 세상이다 보니까 네. 든든한 뒷배가 없는 이 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이가 7살인가 됐을 때 7살 때. 네네. 그 부인한테 부인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는데 이게 네. 이제 그 황색 포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옷을 보내는데 이게 뭐냐면 임금의 옷이란 말이죠. 네. 왕비도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실력자인 박수리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겠냐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왕건한테 이제 후사를 삼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적극 권하게 되고 네. 실제 10살에 그래서 태조의 책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왕건 자신도 되게 염려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가장 힘 있는 실력자였던 박수리를 시켜서 태자 책봉을 건의하게 만들고 나중에 또 이 박수리한테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합니다. 또 마침내 이제 943년에 이제 태조 왕건이 승하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32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요. 그때 이 해종의 곁에 최고의 뭐 인물이라면 바로 이 박수리 네. 그리고 또 왕규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왕규는 경기도 광주의 호족 출신인데 이 2명의 딸을 태조의 후궁으로 보냈던 거죠. 15번째 부인이었던 광주원 부인 그리고 16번째 부인이었던 소광주원 부인 이렇게 이제 2명의 딸을 태조의 부인으로 보내다 보니까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16번째 부인인 소광주원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광주원. 그러니까 뭔가 이제 후계 구도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 해종이 즉위할 당시 더 강력한 왕자 후보로는 누가 있었냐 하면 충주 유씨 우리 신명왕후라는 분이 낳은 두 아들 네. 왕요, 왕소. 뭔가 이들도 이제 나에게 드디어 이 후계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시점. 둘은 이미 이제 장성한 나이. 그렇죠. 정성이었고 둘째, 셋째 아들이죠. 네. 어쨌든 첫째가 해종이고, 네네. 네. 그 다음 차남이 왕유가 되는 거고, 네. 셋째가 왕소가 되는 거고.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해종, 왕무, 그다음에 나중에 정종, 왕요, 그다음에 광종, 왕소. 네. 자, 그런데 이 해종이 즉위하고 2년이 지나서 945년에 눈을 감는데 바로 눈을 감자마자 신하들이 추대를 해서 셋째 부인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왕건의 입장에서는 둘째인데 왕유를 추대해서 네.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이 정종인데 어땠나요? 정종 4년이? 정종이 의외로 이제 그 해종처럼 오래 집권하지 못했죠. 4년밖에 재위에 있지 못했는데, 그럼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제 그 태조 왕건의 북방 정책, 네. 이제 이것을 충실하게 계승했다. 왜냐하면 당시 북방이 계속 혼란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란이 계속 힘이 강해지고 있고 여진도 있고 막 이런 조건이어서 네. 이들이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에 이제 축성 작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왔는데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광군사라고 하는 주직을 세워서 광군이라고 하면 뭐냐면 각 지방의 호족들이 다 자기 휘하의 군대들이 있잖아요. 지방군, 뭐 사병일 수도 있고 이런 군들을 이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게 광군으로 편제를 해서 한 30만이나 되는 것을 조직하고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정종의 광군사 설치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최광윤이라는 인물인데 우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저 신라하대 쓰리채, 최치원, 최언희, 최승우. 최언희는 왕건에게, 최승우는 견훤에게 이제 견훤의 참모로 활동을 하는데 바로 이 최언희는 뭐 바로 이 당나라 유학, 도당 유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신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정순왕이 기부할 때 고려에 와서 이제 같이. 태조 왕건에게 뭐 어떻게 보면 참모로 활약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교육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헌들 활동을 담당을 했는데 그 아들도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 아들이 최광윤인 거죠. 최광윤이죠. 그런데 유학 가는 도중에 거란에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가 되었는데 거란 쪽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이 거란에서도 벼슬을 시켜줘요. 최광윤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고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고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진족 사람을 시켜가지고 비밀리에 고려에 알려. 우리 요즘으로 지금 우국지사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제 종종이 소식을 접하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만든 군사 조직이 광군사. 극적인 그 또 최광윤이라는 인물의 행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숨은 공로자. 광군사 설치. 어쨌든 이 정조 4년 동안 북방
정책을 강화하고 전쟁에 대비해 거란과의 전쟁에 광군사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또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불교를 좋아했고 도참을 믿었다 이렇게 썼어요. 네. 어느 절까지 이제 사리를 모셔간다고 하면서 심리를 직접 들고 네. 걸어간다거나 또는 칠면석 입국식을 어느 절에 기증한다거나 네. 물론 이제 유사한 일들이 고려초에는 되게 많긴 합니다. 그렇죠. 다른 왕 때도 이게 왕건이 남긴 그 유훈의 이렇게 폐단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참을 믿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좀 사실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도참이 왕이나 여러 그 관리들한테 상당히 굉장히 영향을 네. 미치는 사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영천도를 이 도참에 의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그것만은 아니었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왕규의 쿠데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제 그 정중의 쿠데타이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와 같은 호족의 힘에 기초해서 왕이 된 인물이다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근거지는 충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양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평양에는 자신과 손잡은 왕신념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으니까 평양으로 천도하게 된다면 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여타고족들이라든가 애들로부터 벗어나서 네.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이러한 당시의 정치 정세에 의도가 기초해서 네네. 중앙 권력 왕권의 강화에 목적이 네네네. 있었다.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평양천도를 굉장히 빨리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거기에 동원된 백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렇겠죠. 예. 네. 통도한다는 게 이렇게 그 당대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려는 뒤에도 보면은 네. 천도 직전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속도와 진행 이런 게 굉장히 네, 대표적으로 이제 문종 때하고 고려 숙종 때 지금 남경천도는 바로 지금 서울에 네네네. 지금 그때 고려가 이렇게 천도할 때 궁궐을 세우려고 했던 곳이 바로 지금의 청와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이 경복궁 고기보다는 약간 더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궁궐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왕 해종도 그렇고 세 번째 왕 정종도 왕으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사망을 해요. 정종도 즉위 3년 만에 병을 얻어요. 이때 기록을 보면 동여진에서 말과 토산물을 바친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궁궐에 벼락이 쳤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크게 병을 얻었고 이게 아마 벼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고 또 이 정종의 가장 그 핵심 참모이자 의지했던 인물 왕식념도 바로 그 직후에 사망을 했고 다음에 그러니까 즉위 4년차 3월에 27의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어리다라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동생인 왕소에게 물려줘요. 해종, 정종, 광종. 그래서 이게 광종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고 이 광종은 소위 말하는 고려의 제국의 아침을 연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사 하면은 항상 광종, 왕건 다음에는 광종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이거 제국의 아침이라는 드라마도 그래서 광종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거죠. 자, 해종과 정종 사이에 이 문제에 초점이 되고 있는 왕규의 난이 발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규의 난으로 저희들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